착한 승부사들 오현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현성 변호사입니다. 자, 이혼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이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46입니다. 46이면 이혼이라는 제도는 본인에게 좀 유익한 겁니까? 아니면 이혼이라는 제도가 좀 불필요하다 이런 쪽이신가요? 변호사로서는 유익한 제도인데요. 예.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혼을 해야 또 재혼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자유가 없이 사는다 뭐 이렇게 또 하기에는 뭐 그런데요. 어쨌든 뭐 이혼이라는 게 뭐 어쨌든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 이제 법적 책임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자, 불륜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무조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까? 네, 이혼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는 각 그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네. 첫 번째 사유가 바로 불륜. 불륜이면 이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할 수는 없죠. 네,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가 하나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바람을 피워서 불륜 상태인데 상대가 나 이혼 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의 다 재판에서는 이혼 불가로 나오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그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불륜을 계속 지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혼도 안 당하고 불륜은 저지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배우자는 결국 이혼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면서 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입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이제 참고 사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소송 제기를 합니까? 이혼 이제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으면은 일단은 배우자한테는 불륜한 거가 이제 불법행위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고요. 또 같이 바람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만약에 알았다, 배우자가 있는 걸 알면서 바람을 폈다라고 하면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통이 지금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좀 다릅니까? 간통죄는 이제 폐지돼 가지고 죄가 안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불륜을 바람을 폈을 때 위자료가 금액이 적습니다. 예, 예. 보통 일반인 기준으로 많아야 한 5천만 원인데요. 예. 옛날에는 이제 간통죄가 있을 때는 구속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의금으로 돈을 많이 줬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형사법적으로는 이제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이제 민법상으로는 이제 가사 소송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네, 이제 네,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그 금액도 최대치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죠. 예, 일반인들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 이제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원까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일반인들은 많아야 5천만 원인 게 현실입니다. 자, 뭐 결국에는 이제 불륜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갈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까지는 그거는 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모양이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요. 예. 이제 상대방의 바람을 피면 저희 의뢰인도 그러거든요. 아주 다 뺏어 버릴 거야. 예, 예. 너 바람 폈으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나갈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혼하고 재산 분할은 별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게 누구 잘못으로 이혼을 하느냐 문제고, 재산 분할은 두 사람의 이제 혼인한 다음부터 이룩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어떤 사람이 어느 만큼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여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떻습니까? 이제 불륜을 저질렀는데 처음에 내가 봐줬는데, 그래서 결혼관계, 이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데 계속 불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불륜이라는 것이 혹시 이혼 사유 청구의 당사자가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제 그 공소시효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 네.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이혼 청구권이라고 저희는 합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불륜 같은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의 이제 청구권 시효가 있는데요. 각각의 불륜 행위마다 발생합니다. 예, 예. 근데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또는 용서를 해주면은 그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불륜을 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1년 지나고 너무 괘씸해. 네. 이거 반드시 이혼시켜야 되겠어. 사람이 반성도 하지 않고 정말로
되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소시효가 2년이 전부입니까? 저희가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예. 2년이 전부고요. 지금은 이미 1년 전에 알았기 때문에 예. 6개월이 지나버려서 그 불륜행위 가지고는 이혼 청구를 못합니다. 아, 그러면 불륜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혼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6개월 됩니다. 안에 결정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네요. 이게 또 이제 복잡한데요. 위자료하고 이혼 청구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예. 이혼 청구는 내가 이 사람과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그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위자료는 이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 소멸시효, 돈에 대한 소멸시효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혼 청구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하는 거죠. 동시에 진행합니다. 동시에 이제 진행해야 되는 그건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두 가지가 분리가 돼 있다는 네,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불륜을 저지른 걸 알고 뭐 6개월 동안 참고 있다가 소송 제기를 했는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불륜이라는 게. 네. 그러면 당사자가 불륜 저지른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혼 청구 소송을 하면 그게 증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예전에는 사설 탐정을 이용하거나 뭐 업체를 통해서 몰래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은 좀 조심시켜 드리고요, 의뢰인한테. 예. 그 증거 찾는 방법은 사실은 문자나 SNS 뭐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주고받았다든가 아니면은 특정인과 전화를 자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법원에서 좀 완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당사자님이 뭐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 불륜으로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불륜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혼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불륜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법원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불륜이다라고 인정이 돼야 이혼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판사가 실제로 판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의처증, 어부증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통신 기록, 전화 통화나 문자, SNS 주고받은 내역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하고 한 달에 막 몇십 시간 동안 통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그 사람이 이성이다. 이러면은 그거 자체로 부정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이게 불륜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그다지 크게 공방이 안 되는 모양이죠. 공방이 되긴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되면 사실은 아까 제가 불륜은 1호 사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불륜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6개월, 2년 이런 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사유라고 해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 여기에 해당하면은 뭐 언제 있었던 일도 신경 쓰지 않고 이혼을 시켜줍니다. 자,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시효가 지나면 3년 4년 지나서 너무 괘씸해 이 사람. 그 이혼해야 되겠어.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네. 협의 이혼이든 어쨌든 이제 이혼을 시도할 때 그때 그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불륜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여기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나면은 안날이 3년이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요번에 대법원에서 이 경우에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위법 행위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불륜행위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 이게 이제 첫 번째 있었고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불륜으로부터 3년이 이제 지납니다. 그런데 그 불륜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을 하거나 뭐 조정을 하거나 판결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새롭게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이제 굉장히 폭넓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예, 좀 새로운 판결인데요. 이혼을 한 때로부터 새롭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혼을 한 때로부터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은 이제 판례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잘 반영이 되어서 또는 이제 이혼을 하는 사람이 이걸 알고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이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있다가 아까 괘씸해서 못 참겠다 해서 나중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혼 사유로는 이혼이 안 돼요. 하지만 다른 잘못들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기타 사유로 이혼을 시켜놓고 나서 예전에 바람핀 거 5년 전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이게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뭐 증거 내셔야 하는데 5년 10년 지난 거 또 이게 되느냐? 그러면 최장 몇 년까지 그러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불륜의 사실들이 이제 본인에게 위자료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무제한으로 인정됩니까? 지금 손해배상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인데요. 예. 지금 바뀐 판례, 새로운 판례 취지에 따르면은 이혼이 된 날로부터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3년 그리고 10년이기 때문에 최장 이혼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10년 동안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알았으니까 3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알고 있다 그러면 3년 동안 된다. 저희들이 지금 방송을 이혼 권장하는 방송은 아니죠. 이혼이 예전에는 터부시 됐었는데 이 정도면 이혼을 해야 된다라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혼을 가능하나 하지 않아야 하지만 네. 이혼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상담받으면 어떻습니까? 대체로 결심하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게 딱 보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은 미리 다 알아보고 오고요.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막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감정이 아직 들쑥날쑥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자세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셔라. 그러면은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리가 돼가지고 이 정도는 이혼 사유가 아니구나라고 정리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정말 확신이 서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혼하는 게 맞죠?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해야 됩니까? 네. 혹시 뭐 변호사 활동을 위해서 이혼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니시고요. 저희가 이혼을 막는 쪽도 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네. 근데 도저히 못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상대 배우자가 약에 취해 있고 침대에서 뭐 대소변을 보고 다음날 뭐 때리고 이런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이혼해야죠. 근데 보통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이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외부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뿐이지 예. 실상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안 맞다기보다는 개별적인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혼 쪽으로는 이렇게 좀 점점점 더 많아집니까? 아니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혼 사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엔 참고 살았던 일들이 지금은 참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재산 분할 네. 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이제 그 함께 일을 하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이런 이제 가정이 굉장히 많고 또 설사 이제 직장을 배우자 중에서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제 가사에 대한 것도 폭넓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산 분쟁으로 복잡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재산 분쟁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 예. 그 사실은 이혼 사건에서 이 재산 분할은 혼인이 성립한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 명의든 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가 몇 대 몇을 가져갈 거냐 이게 첨예하게 싸우고요. 기여도가 5대5가 아니라 6대4다, 7대3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요. 그 혼인한 시점,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혼인을 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의 계좌 내역이나 자금 내역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사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뭐 좋은 시절에 같이 살다가 재산을 일구었는데 네. 헤어질 때는 합의해서 하기는 어렵고 이걸 일일이 따진다는 거는 그 재판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까? 많이 걸립니다. 이제 2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1심이요. 왜냐하면은 20년 정도 살았으면은 옮겨간 재산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많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사고 이게 나중에 시세가 올라서 갈아타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재산 조회라든가 이 자금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것들을 다 조회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야, 그 판사들은 보통 일이 아니겠네. 재산 분할 소송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재산이 많고 나눌 게 있으면 굳이 이혼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재산은 사실은 내가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서로가. 예. 그래서 실제
어떤 A라는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다 됐다. 내가 다 됐기 때문에 이 재산이 뭐 30억이다. 그럼 내가 한 20억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걸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된 것보다는 저 사람이 된 게 더 많아요. 근데 시간이 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내가 한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소송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1심 선고 같은 경우에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제 법원에서 조정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이혼 사건은 조정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이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해도 조정에 한번 보내보고요. 네. 지금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가장 합의하기 쉬운 조건들부터 하나씩 합의를 하고요. 금액이라든가. 이게 합의된 것들이 없으면 그때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서로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면 조정이 좀 쉬운데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가 이제 양극단에 달린다 그런 판결이 내립니다. 마지막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심에 쭉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게 끝까지 판결로 가는 경우와 중간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50대 50입니다. 아, 끝까지 가는 경우도 50 정도 되네요. 네. 그럼 거기에 내가 못 받아들이고 또 항소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까? 그러니까 판결로 가는 게 50이라고 하면은 예. 조정이 되면 50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반으로 50은 줄어든- 더 이상 예, 안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보통 판결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소하면 항소심에서도 그러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반적인 형사 사건보다는 뒤집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것은 충분히 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을 냈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도 대체로 인정한다. 그러면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확률로 보면 몇 %쯤 됩니까? 한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못 내리지만 제 체감상 한 90%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건 가봐야 한 건 정도가 바뀌는데 그것도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맞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네. 것이고 그러면 이걸 또 못 받아들이고 혹시 상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고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 그거는 이제 사실은 감정이 너무 상해 있어서 절대로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혼 사건 자체가 감정의 문제입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혼을 권장할 수도 없지만 이혼하시는 이제 해야 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하시고 화면으로 우리가 이제 상담 번호 이런 걸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잘 이제 응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연승 변호사가 이혼 쪽으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모양이죠. 제가 20년치 계좌 내역을 다 추적하다가 노안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래도 이혼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잘 협의가 되고 잘못이 고쳐진다면은 이제 같이 사는 게 낫죠. 서로 맞춰서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너무 제가 꼰대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맞출 수 있으면요. 맞출 수 있으면 웬만하면 같이 사는 것이 좋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세상은 된 것은 확실하다. 오늘 이혼 관련된 얘기 우리 착한 선구사들의 오연성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